제가 한국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모든 건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새 대학에 도착하면서 시작됐죠. 저는 알렉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왔고 미국의 국제관계를 공부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가 곧 제 마음을 사로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첫 수업 날부터 한국은 우리 토론 주제에 자주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삼성 휴대폰도 알고 K-팝 노래도 한두 곡 들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세계 반대편의 이 작은 나라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워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끔찍한 전쟁을 겪고 상황은 정말 암울해 보였죠.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몇십 년 만에 한국은 완전히 변신했거든요. 어느 날 도서관에 앉아 한국의 경제 기적에 대해 읽고 있었는데 차트와 그래프를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거의 무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감탄하게 됐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고 교육에 집중하면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려 했어요. 그리고 항상 혁신하고 발전하려는 자세로 앞으로 나아갔죠. 저는 한국의 여정과 제 자신의 국제학생으로서의 경험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둘 다 적응력과 인내가 필요했거든요. 한국이 세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 했던 것처럼 저도 이 새로운 나라와 대학에서 제 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캠퍼스 커피숍에 앉아 라떼를 마시며 휴대폰을 스크롤하다가 한국의 기술 산업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단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것들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자율주행차, 로봇, 초고속 인터넷 뭐든지 한국이 최첨단에 있었어요. 하지만 첨단 기술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됐죠.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까지. K-팝 그룹은 전 세계의 스타디움을 매진시키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는 아메리카부터 아프리카까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전 세계와 문화를 공유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았어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졌어요. 여가 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몇 마디 한국어도 배워보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꽤 어려운 언어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를 놀리기 시작했죠. 우리 그룹의 명예 한국인이라고요.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롭게 생긴 이 열정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한국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정말로 영감을 주는 일이었죠. 학기가 지나면서 저는 거의 모든 수업 토론에서 한국을 언급하게 됐어요. 경제, 기술,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은 항상 완벽한 예를 제공해 주었거든요. 교수님들도 눈치를 채셨고 몇몇은 저에게 한국학을 더 깊이 탐구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단지 제가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제가 배워가고 있는 어떤 것이란 걸요. 그들의 회복력, 혁신, 적응 능력 이 모든 것이 제가 제 자신에게서 키우고 싶은 자질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언젠가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놀라운 나라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에너지와 창의성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멀리서라도 계속 배우고 이 매력적인 문화를 탐구해 나가는데 만족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애정을 시험받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다가오는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의 성취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냥 미국에 있는 한 프랑스 청년이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분은 꽤 좋았답니다. 동아시아 군사 및 기술 발전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강의실로 들어설 때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 찬 방 안에는 활기가 넘쳤고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다른 학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첫 번째 발표자는 강한 의견으로 잘 알려진 중국 학생 웨이였어요. 그가 연단에 오르는 모습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방 안을 장악하는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웨이의 발표는 사실적인 내용으로 시작했어요. 중국의 오랜 역사와 현재의 경제적 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투는 점점 더 자랑스럽게 변해갔어요. 마치 중국이 다른 모든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듯이 특히 주변국들을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였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어요. 마치 이런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듯했죠. 웨이의 발표가 끝나자 형식적인 박수가 이어졌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저는 다음 발표자인 스웨덴 학생 미아가 무대에 오르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주제는 한국의 기술 발전이었고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미아의 발표는 웨이의 자랑스러운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녀는 한국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여정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과정을 설명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는 놀라운 끈기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들은 전자, 자동차, 심지어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결단력과 혁신으로 한 나라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한국의 성과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웨이의 목소리가 방을 가로질러 들려왔어요. 그게 말이 돼? 그는 외쳤어요. 어떻게 한국의 몇십 년간의 발전을 중국의 5,000년 역사와 비교할 수 있겠어? 한국이 가진 모든 것은 어차피 중국에서 배운 거잖아.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웨이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어요. 미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중국이 오랜 역사와 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발표는 최근의 기술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은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고 이는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중국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끼어들었어요. 교수님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웨이는 계속 논쟁을 벌였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웨이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아가 사실에 기반하여 차분하게 자신의 연구를 옹호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웨이의 발표 도중 지루해하거나 불편해 보이던 다른 학생들이 이제는 미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미아의 차분하고 사실에 근거한 접근 방식이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었고 웨이의 공격적인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을 등돌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교수님이 질서를 되찾았어요. 이 세미나는 서로에게 배움을 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더 우월한지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모든 관점을 존중하면서 계속 진행합시다. 그 후 세미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더 이상의 사건 없이 진행되었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다른 학생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성과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고 일부는 웨이의 행동에 대해 고개를 저으며 불만을 표현했어요. 저는 미아가 떠나려는 순간 그녀를 따라잡았어요. 저기 아까 발표 정말 잘했어. 제가 말했어요. 그 상황을 정말 잘 대처한 것 같아. 미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조금 떨리는 모습이었어요. 고마워. 그녀가 말했어요. 그저 사실에 충실하려고 했어. 한국의 이야기는 누구를 깎아내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충분히 인상적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발표 덕분에 많이 배웠어. 한국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낸 것이 정말 놀라워. 그날 저녁 저는 강의실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세미나는 단지 각 나라에 대해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견해가 도전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해줬어요. 국제관계의 세계에서 단순히 사실과 수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의견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미아의 발표와 웨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여준 우아한 대처 방식은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더 큰 교훈을 제게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호기심이 제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것과 진실, 끈기,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것의 힘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대학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자꾸만 미아가 한국에 대해 발표할 때 웨이가 끼어들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생각보다 더 신경이 쓰였어요. 공부에 몰두하면서 수업과 과제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밤늦게까지 동급생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어요. 한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어느 날 밤 긴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에 학생들 몇 명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미아의 이름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죠. 미아 얘기 들었어?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녀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말이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표절이라고? 미아가? 말도 안 돼요. 저는 미아를 알아요. 그녀는 제가 아는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가 부정행위를 했을 리가 없었죠. 다음 날 저는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미아와 그녀에 대한 비난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미아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음식을 손으로 휘저으며 거의 먹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앞에 앉았어요. 미아,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니,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모든 게 망가져가고 있어.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논문에 대해서요. 사실이에요? 미아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표절하지 않았어요. 그 논문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알렉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믿었어요. 제가 아는 미아라면 절대 부정행위를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제가 말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논문을 제때 제출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한국의 기술 발전과 그로 인한 세계적인 영향에 대해 썼거든요. 그런데 어제 교수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제 논문의 많은 부분이 다른 자료에서 복사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썼는데. 저는 미아의 눈에서 혼란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성적이나 논문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정직함, 그녀의 신념에 관한 문제였죠. 이건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건 제가 한국의 성취에 대해 말한 모든 것과 관련된 거예요. 제 자신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 나라의 정직성을 옹호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때 저는 그녀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건 더 이상 미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의 문제였고 한국의 진보와 혁신의 이야기가 거짓된 비난으로 침묵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미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희망의 빛을 보였어요.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이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식당을 나서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미아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미아에 대해, 한국에 대해, 그리고 웨이가 한국의 성취를 깎아내리려 했던 세미나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맞지 않았어요. 누가 왜 미아를 음해하려고 했을까요? 그저 그녀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저는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도서관 기록을 확인하며 단서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음모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단순한 학문적 부정행위를 넘어선 일이었죠. 잠결에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미아를 위해, 한국을 위해, 그리고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학문적 정직성을 위해서요. 속임수의 그림자는 깊었지만 저는 그것을 빛으로 끌어내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정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가장 똑똑하고 정직한 학생 중 하나인 미아가 표절 혐의를 받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미아와 직접 얘기해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었고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것 같았어요. 알렉스, 나 정말 안 그랬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정말 그 논문 열심히 썼어. 절대 부정행위를 할 리가 없어. 제발 나를 믿어줘. 저는 미아를 믿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성적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발표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방어했던 대한민국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더 가슴 아파하고 있었죠. 걱정하지 마, 미아. 저는 자신 있는 척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걸 꼭 밝혀낼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거의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논문 제출 기록을 뒤졌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묻고 다녔어요. 혹시 이상한 걸 본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 있었을 때 미아와 논쟁했던 중국 학생 웨이가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가 그곳에 있는 줄 몰랐죠. 아직도 그걸로 화가 난 게 믿기냐? 웨이가 다소 뻔뻔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야. 아무도 중국의 우월성을 도전하고 무사할 순 없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가능한 한 많은 대화를 녹음하려고 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부정행위 문제가 아니었어요. 웨이는 대한민국에 대해 좋은 말을 한 미아를 나쁘게 보이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단순히 대화를 엿들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IT 부서에서 일하는 제 친구 사라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자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찾은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웨이가 어떻게든 미아의 계정에 접속한 흔적이 명확히 있었어요. 웨이는 미아가 진짜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가짜 논문을 올려놓았던 거예요. 그 논문은 표절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미아를 부정행위자로 만들려는 교묘한 수법이었어요.
대한민국의 성과를 말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미아와 저는 수업 담당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상황은 우리가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그 교수님은 중국인이었고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웨이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지 책임을 전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교수님은 차갑게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증거는 명백합니다. 논문은 표절됐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교수님,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미아의 계정을 해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웨이가 가짜 논문을 올렸어요. 이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우리의 증거를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무시했어요. 그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이 문제를 더 높은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웨이가 이렇게 넘어가게 둘 수는 없었어요. 이건 이제 단순히 미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위해 싸우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과가 거짓말로 묻히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아가 패배감에 찬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싸울 거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일을 대학 행정실까지 가져갈 거야.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어. 그들이 우리 말을 듣게 만들 거야. 미아는 눈에 다시 희미하게 희망의 불씨를 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녀가 말했어요. 해보자. 우리가 행정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긴장했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권력이 훨씬 큰 사람들과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 진실을 알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도전들을 겪었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나라였죠. 이제 우리 차례였어요. 같은 결의를 보여줄 차례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